구구지기 김도연의 책 읽는 다락방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지난주에 꽃샘추위가 이제 시작된다, 날씨가 풀린다 그랬는데 오늘 저는 약간 김밥 상태입니다. 검은색 긴 패딩을 입고요. 그리고 검은색 바지를 입고 멀리서 보면 김밥 한 줄이 걸어가는 것처럼 아직은 2월이 조금 꽃샘추위 시작하기 전이라 좀 춥습니다. 지난주에 팟캐스트를 처음 올리고 나서 많은 분들이 들을까 좀 의아해하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팟캐스트를 들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 불편하지는 않으신지요? 어쨌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에 나와서 좋은 책으로 여러분을 만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영복 교수님의 책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지난달 1월 16일 날 이제 피부암으로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이 책은 제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소개를 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뭔가 좀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라 오늘 이 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리고 신영복 교수님을 처음 만나게 했던 더불어 숲입니다. 이 책은 앞에 표지에 보면 중앙 M&B에서 나왔고 제가 갖고 있는 책은 오래된 책이에요. 네, 1998년에 초판 1사가 나온 겁니다. 이 재판이 나왔는데 집에 희귀본이 있었네요. 신영복 교수님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테고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1941년에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시고 아시는 것처럼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경제학과 교관으로 있던 중에 1968년 그러니까 20대 한 중반쯤이지요.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을 복역하고 1988년에 이제 8.15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가 됩니다. 그 감옥에서 20년 20일을 있었던 것들을 서간으로 이제 편지 형식으로 묶어낸 것들이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고 그리고 1988년에 그 책이 발간이 됐을 때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저는 그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차피 통일혁명당 사건에 연루가 됐다는 혐의를 가지고 이제 투옥이 됐던 건데 20대 가장 젊고 아름다운 시절에 들어가서 40대 중반에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40대에 나왔을 때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는 그 명상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책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억울함이라든지 감옥으로부터의 진실이라든지 이런 자기가 왜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었는지 세상을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마땅히 사람이 해야 할 행동이 아닐까 싶었는데 그런 것들은 모두 소화한 다음에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에 아마 신영복 교수님이 시대의 큰 스승으로 자리 잡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 책이 있지만 저는 더불어 숲을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이유가 신영복 교수님이 하고 싶어 한 얘기, 그러니까 공동체를 만들고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가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책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골라봤고요. 그리고 이 책이 출판될 당시가 1998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때 감흥이 없지만 98년을 지냈던 사람들은 알고 계시지요. IMF기도 하고 뭔가 좌절된 그 시기 속에서 밀레니엄을 기다리고 있던 그때. 그래서 앞으로의 1000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의 이 성각자가 좀 고민이 많았던가 봅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디로 가냐 하면 스페인의 우엘바 항구라고 하는 콜럼버스가 처음으로 신대륙을 향해서 떠났던 그 항구로 가서 자본주의가 시작됐던 곳, 500년 전에 지금의 근세시대가 시작됐던 곳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들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각성은 그 자체로서 이미 빛나는 달성이다 라고 하는 앞글이 콜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는가? 우엘바 항구의 산타 마리아호 구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멀리 이베리아 반도 끝에 있는 스페인의 우엘바 항구에서 이 엽서를 띄웁니다. 당신에게 띄우는 첫 번째 엽서입니다. 첫 번째 엽서일 뿐만 아니라 나의 첫 번째 해외 출국입니다. 처음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조국, 그리고 20년을 갇혀 있어야 했던 조국을 벗어나는 감회가 남다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행기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던 감회에 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전하기로 하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의 감회에 한동안 젖어 있다가 기창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비행기는 어느덧 우랄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고도 1만, 시속 800km의 비행체에 실려 우랄 산맥을 넘고 있었습니다. 문득 20세기는 내게 잔인한 세월이었다던 당신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20세기가 내게는 어떠한 것이었던가. 생각하면 20세기는 인류사의 다른 어느 세기보다도 복잡 다단한 100년이었습니다. 그 20세기를 살아온 사람들이라면 잔혹한 아픔 하나쯤 갖지 않은 사람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바야흐로 그 20세기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는 20세기를 마감하고 있는가? 새삼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엽서를 적고 있는 이 항구는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마을입니다. 그러나 이곳은 지중해와 대서양이 만나는 곳이며 유럽과 아프리카가 가장 가까이 닿은 곳입니다. 두 대해와 두 대륙이 만나는 곳입니다. 내가 이곳을 가장 먼저 찾아온 이유는 이곳이 바로 500년 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향하여 출항한 항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시절의 융성함도 사라지고 인적마저 드문 바닷가에 콜럼버스와 함께 신대륙으로 떠났던 산타마리아호의 모형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는 바르셀로나의 콜럼버스 동상에서부터 세비야 대성당에 안치되어 있는 그의 관각을 거쳐 이 항구를 찾아오면서 내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이 길이 결코 과거로 향하는 여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항구는 유럽이 지중해의 역사를 벗어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유럽 주도의 세계사가 시작되는 기점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의 출항은 본격적인 식민주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식민지에서 수탈한 부와 이 부를 원시 축적으로 하여 이룩한 산업혁명의 신화가 현대사의 신념 체계라면 콜럼버스는 아직도 살아있다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자기와 똑같은 동류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그리고 자기를 추종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곳은 지중해를 벗어난 유럽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세계화 논리의 출발 지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유럽이 중세를 벗어나는 곳이기도 합니다. 콜럼버스가 이 항구를 떠난 1492년은 바로 그라나다에 있는 아랍 왕조 최후의 궁전인 알함브라 궁이 함락되는 해입니다. 이사벨라와 페르난도 왕이 결혼함으로써 통일한 스페인이 800년간의 아랍 지배를 청산하고 국토 회복을 완료한 스페인 통일의 원년입니다. 통일에 이은 종교 재판과 추방, 그리고 식민지 경략으로 나아간 역사의 행보를 예찬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스 로마를 보존하고 전승하였던 코르도바의 문화가 종교적 이유로 여지없이 파괴된 것은 분명 역사의 상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라나다 함락 당시 피로 물들었던 알바의 신 언덕은 지금도 당시의 비극을 짙게 묻어놓고 있는 듯합니다. 더구나 이곳에서 바라보는 알함브라 궁전은 말할 수 없는 감회를 안겨줍니다. 시에라 네바다 설산을 등에 지고 잠자듯 정적에 잠겨있는 알함브라 궁전은 당시의 비극이 그대로 멈추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러한 강력한 세계 경영의 힘은 중세적 분립을 청산한 국력의 통일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분단 현실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단에서 오는 거대한 국력의 소모를 청산함이 없이
냉엄한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민족적 자존을 키워나가기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16시간의 긴 비행에 시달리는 동안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평양을 거쳐 중국, 시베리아, 유럽에 이르기까지 육로로 올 수 있었더라면 이 여정이 얼마나 많은 인간적인 만남과 추억으로 채워질 수 있었겠는가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콜럼버스와 마젤란의 모항이던 세비야에는 그러한 탈중세, 근세 지향의 흔적들이 숱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페라 셰빌라의 이발사와 피가로의 결혼이 바로 이곳을 무대로 삼고 있습니다. 이곳 세비야가 바로 셰빌야입니다. 한낱 거리의 이발사에 지나지 않는 피가로가 귀족들을 농락하는 이야기는 마치 봉산탈춤의 말뚝에처럼 중세 질서에 대한 당돌한 도전입니다. 풍차를 향하여 돌진하는 라만차의 돈키호테 역시 몰락해가는 중세 기사에 대한 풍자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이나 중세사를 청산하고 근세를 지향하는 이야기들입니다. 돈 호세와 카르멘이 처음 만났던 연초 공장과 카르멘이 돈 호세의 칼에 찔려 숨을 거두는 투우장도 남아 있습니다. 오페라 속의 인물과 무대는 물론 가공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초 공장만은 가공이 아닌 실제 건물입니다. 세비야 국립대학이 되어 있는 당시의 연초 공장은 놀랄만한 규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초가 신대륙으로부터 도입되었는가를 짐작케 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나는 과발키비르 강가에 앉아 신대륙 무역의 독점항이었던 세비야의 번영과 식민지의 부로 쌓아 올린 스페인의 거대한 유적들을 다시 한번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중세의 청산과 함께 시작된 식민지 역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콜럼버스는 왜 서쪽으로 갔는가? 이 물음은 한마디로 답변하기 어려운 역사의 덩어리입니다. 콜럼버스의 출항은 황금과 향료에 대한 탐욕만으로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콜럼버스의 이름풀이로 대신할 수도 없습니다. 지구는 둥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과학적 탐구로 격상시킨다거나 이사벨라 여왕과 후아나 공주에게 바치는 바다사나이 콜럼버스의 연정으로 격화시키는 것은 더욱 가당찮은 일입니다. 그가 신대륙에 도착한 이후에 빚어진 1600만 명에 달하는 신대륙 원주민의 사륙과 같은 수의 아프리카 흑인들을 대상으로 한 인간 사냥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맥맥이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21세기에도 청산되기 어려운 식민주의적 국제 원리계까지 생각이 미치면 그가 서쪽으로 간 개인적인 이유는 더욱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대륙 발견 500주년에 행해진 가상재판에서 콜럼버스는 유괴와 살인을 저지른 참혹한 침략자로 단죄되고 신대륙 발견이라는 당차는 이름이 여지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신대륙의 아님은 물론이며 발견이 아닌 도착이었기 때문입니다. 최후의 신화로 남아있는 콜럼버스의 달걀도 이제는 비범한 발상의 전환이라기보다는 생명 그 자체를 서슴지 않고 깨뜨릴 수 있는 비정한 폭력성의 대명사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과연 신대륙에서는 무수한 생명이 깨뜨려지는 소리로 가득하였으며 그 소리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콜럼버스에 대한 단죄는 바다만을 상대했던 그에게는 매우 부당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중세의 청산이나 식민지 시대의 개막과는 아무 상관없이 험한 파도와 사투를 벌였던 바다 사나이에게는 가혹한 평가일지도 모릅니다. 더구나 화려했던 젊은 시절과는 반대로 병고에 시달리며 돌보는 사람 없이 잊혀진 사람으로 쓸쓸히 세상을 떠난 콜럼버스에게는 더욱이나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개인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그 속에 엄청난 사회성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셀로나 람블라스 거리에 서 있는 콜럼버스의 동상은 세비야 대성당에 누워있는 그의 관과는 달리 야심찬 모습으로 서서 손을 들어 바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그가 가리키는 쪽은 당연히 대서양 건너 신대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은 대서양 쪽이 아니라 반대편인 지중해 쪽이었습니다. 그를 바다로 보낸 사람이 그쪽에 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가 서쪽으로 간 이유가 바로 그쪽에 있었다는 뜻인지도 모릅니다. 나는 산타 마리아호 선상에 올라가 멀리 대서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에 출렁이는 대서양의 푸른 물결이 아득히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 저편에 있을 신대륙은 물론 보이지 않습니다. 신대륙으로서의 새로움이 여지없이 짓밟힌 고난의 대륙이 바다 저편에 있을 것입니다. 귓전을 스치는 바람 속에서 눈앞에 무심한 바닷물과는 반대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항변이 들려옵니다. 세계는 결국 둥글지 않았다는 당신의 말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세계의 수많은 공항에서 신대륙을 찾아 비행기로 출항하고 있는 수많은 콜럼버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더불어숲이 신영복 교수님의 가장 유명한 책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얼마 전에 나왔던 담론이라는 책을 더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책을 정말 밑줄을 그으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신영복 교수님이 평생 하고 싶었던 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겨주고 싶었던 얘기가 정말 농축되어 있던 책이 아닌가 싶어서 그 책을 읽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한번 꼭 읽으시길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숲, 나무가 나무에게 말했다. 우리 더불어 숲이 되어서 서로를 지켜주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그 응답하라 1988이 정말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 쌍문동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부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그 마음, 우리가 지금 2000년대를 넘어서 먹고 살기 좀 바쁘죠. 그리고 삶이 좀 황폐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 숲이 된다는 건 어느 정도 신화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루지 못할 꿈 같은 것. 그래서 드라마에서 봤을 때, 이런 책으로 봤을 때 아름답게 느껴지는 거지, 과연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들 그리고 공동체를 지킬 용기와 그리고 힘이 있을까 생각하면 좀 서글픈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담론이라는 책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석과 불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가을에 나무가지 끝에 하나 남겨둔 씨 과일을 가리키는 말인데요. 어떤 말인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씨 과일은 새봄의 새싹으로 돋아나고 다시 자라서 나무가 되고 이윽고 숲이 되는 장구한 세월을 보여준다. 한 알의 외로운 석과가 산야를 덮는 거대한 숲으로 나아가는 그림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차다. 역경을 희망으로 바꿔내는 지혜이며 교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무가 뼈대를 드러내며 잎을 떨어뜨려 뿌리를 따뜻하게 덮는 이 석과 요체, 그것이 바로 사람을 키우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투병을 하시는 중에도 강연을 하시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그리고 자신의 얘기를 책으로 남기셨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신영복 교수님 하면 또 유명한 게,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책보다도 유명하죠. 처음처럼이라고 하는 소주병에 있는 글씨인데요. 그래서 그 기업체에서 받은 1억이라는 금액을 대학교에 기탁을 했고 그 금액을 장학금으로 써달라고 하셨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 사람을 키우는 것, 사람을 키우는 그 요체에 대해서 아마 석과 불식에 대해서 교수님께서 실천을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도 시화는 아니고요. 매일 그림 일기라는 형식으로 간단하게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까 얘기 드렸던 김밥은 제가 3일 전에 너무 추워서 겨울에 나는 김밥 상태, 김밥 천국 불신지옥이라고, 얼굴은 밥, 옷은 패딩, 검은 패딩, 그리고 목도리는 치즈,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귀를 크게 하나 그리고요.
거기 밑에 검은색 기미테를 하나 그리고 싱싱 도는 지구 위에서 견디는 힘, 지구력 이렇게 그렸습니다. 남들을 보면 그냥 말장난 같은 건데 저한테는 하루를 살았던 그 당시의 기분을 또 기록하는 거고, 그리고 제 친구들은 또 좋아합니다. 또 좀 병맛 개그를 좋아하는 제 친구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제가 나중에 블로그에 올려드리면 보시고 글과는 또 다른 맛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신용복 교수님께서 시화를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글과 함께 글을 쓰는 것과 함께 좀 그림을 간단하게 그리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릴게요. 네, 이번 주에 추천드릴 책은요, 그 신영복 교수님의 더불어 숲과 연계해서 이제 세 개를 얘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좀 생뚱맞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입니다. 이 책은 박완서 작가님이, 고 박완서 작가님이 아들을 잃고 굉장히 아픔 속에서 치유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극심한 고통, 그 박완서 선생님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것들을 잃고 나서 신에게 질문을 하게 되죠. 나한테 왜 이런 큰 고통을 주시냐. 그때 자신의 깨달음, 인생을 크게 보는 그 성찰에 대해서 적은 책이고요. 더불어 숲이라든지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라든지 그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관조하고 바라보게 되는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책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읽지는 못했는데요. 영어의 몸,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아픔을 또 승화했다는 것에 대해서 넬슨 만델라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굉장한 정치인이죠. 그 감옥에 갇혀 있어서 밖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 정말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닐까 싶고요. 한국에도 이렇게 대단한 정치인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신영복 교수님의 담론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 추천이라는 말을 좀 많이 하게 되네요. 담론이라는 책은 그 석가불식이라든지 공동체를 만드는 것, 그리고 성찰, 변방에서 중심으로 나아간다는 가치, 어떻게 보면은 신용복 교수님이 평생을 통틀어서 젊은이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한국 사회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들이 가장 잘 농축되어 있는 책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다시는 신용복 교수님의 책을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유작이라는 의미에서 더 큰 우리에게 또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신다면 그 책들을 좀 찬찬히 한 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이 30만 권인가요?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가 됐었기 때문에 집에 구석구석에 있을지 모릅니다. 신영복 교수님의 책이. 그러니까 굳이 사지 마시고 한번 있는지 찾아보시고, 있다면 예전에 어떤 책이었나, 내가 읽었을 때 어땠나 좀 들춰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네 번째 에피소드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신영복 교수님이 그런 말을 하셨죠. 우리는 모두 변방에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 변방이라고 하는 게 꼭 나쁜 의미는 아닙니다. 중심에서 좀 멀어져 있지만 역동성, 그리고 세상을 바꿀 만한 에너지는 변방에서 나온다는 거죠. 앞서 제가 읽어드렸던 부분도 아마 그러할 겁니다. 유럽의 변방이었던 스페인, 그리고 스페인 내에서 변방인 콜럼버스라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중심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했던 그 에너지가 새로움을 찾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신용복 교수님의 책을 네 번째 시간으로 만나보면서 우리 안에 스승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질문에 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건 우리의 또 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하철에서 책을 읽는 사람을 만났다면 그건 바로 당신이고 저일 겁니다. 지구 위 어디에서 만나든 웃으면서 만나요.